더운데 샤워나 한번 해볼까? 아 차가워! 아 뜨거워! 샤워할 때 물 온도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내 온도에 맞는 물 온도를 찾기 위해서 레버를 조심스럽게 돌리셨던 적 혹시 없으셨나요? 냉방병에 걸렸다는 것은 단순히 콧물 나고 목 따갑고 열 나고 머리 아픈 감기에 걸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기 힘든 것처럼 신체 기능을 잘 동작하기 위한 체온 조절에 힘이 들거나 잦은 외부 온도 변화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지쳐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앞에서 했던 말의 의미를 알 수 있고요. 냉방병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냉방병에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운 여름 실내에서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바깥은 햇볕이 쨍쨍 정말 뜨겁죠. 그래서 실내에선 춥고 밖에 나가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더운 상황 여러분도 자주 겪으실 겁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락가락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우면 평소보다 땀만 좀 더 흘리는 것이 다일까요? 조금 추워지면 으슬으슬 떠는 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그때그때 정교한 시스템을 가동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걸 우리는 체온의 항상성 유지라고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바깥이 덥다고 해서 우리 체온이 36.5도에서 38도, 39도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지는 않죠. 반대로 바깥이 춥다고 체온이 계속 떨어져서 우리 몸이 얼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몸 상태라면요. 이렇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몸이 외부 온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순서도를 한번 볼게요. 먼저 피부가 바깥 온도를 감지하죠. 그러면 이 신호가 뇌에 있는 시상하부로 전달됩니다. 시상하부는 몸의 온도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36.5도에서 37.5도 사이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시상하부가 체온이 떨어질 것 같은데 하고 판단하면 자율신경계에 명령을 내립니다. 혈관을 좁혀서 열이 새는 걸 막고 땀샘을 닫아서 땀이 나오는 걸 막고 근육을 떨어서 열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온이 올라갈 것 같으면 시상하부가 자율신경계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열을 발산시키고 땀샘을 열어서 땀이 나게 해서 체온을 좀 떨어뜨리고 근육은 쉬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즉 열을 밖으로 잘 내보내고 열 발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야지 더워도 추워도 몸이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온도 변화가 너무 자주 반복된다면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움직여야 하는 자율신경계가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신경계가 더운 날씨와 추운 실내 에어컨 때문에 피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상상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불이 켜진 방에 앉아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방 안에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 스위치를 0.5초마다 계속 눌러서 불을 껐다 켰다 반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가요? 그 빛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눈이 금방 피로해지겠죠? 자율신경계도 똑같습니다. 밖은 덥고 실내는 춥고 다시 밖은 덥고 이렇게 외부 온도가 자꾸 바뀌거나 그 온도 차이가 너무 크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도 계속 스위치를 조작당하는 것처럼 긴장과 이완, 신경이 활성화되고 억제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계는 점점 피로해지고 지치게 되죠. 실제로 온도가 바뀌면 시상하부는 앞에 말했던 물 온도 조절하는 샤워기 레버처럼 중심 조절기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를 통해 혈관, 땀샘, 근육 등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자주 반복하게 되면 마치 깜빡이는 불빛을 계속 보는 우리 눈처럼 자율신경계도 과부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냉방병이 단순히 감기와 같은 증상에 그치지 않고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증상을 함께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럼 이제 냉방병이 실제로 어떤 증상들을 유발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에어컨을 틀면 주변 온도가 쭉 내려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 같은 증상 바로 시작됩니다. 콧물 나고 으슬으슬 춥고 목은 따갑고 기침 나고 심지어 열까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거 얘기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증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까 제가 강조했던 자율신경계 기억하시죠? 이 자율신경이 피로해지면요, 심장과 위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왜 하필 이 두 곳일까요? 바로 이 장기들이 자율신경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가슴이 괜히 두근거리고 혈압이 들쭉날쭉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이 나오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그런 증상 느끼신 분 계신가요? 위장도 마찬가지예요. 밥맛이 뚝 떨어지고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심하면 울렁거리고 설사까지. 아, 나도 그런데 싶으시다면 자율신경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머리와 감정까지 영향을 줘요.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고 괜히 짜증나고 밤에도 쉽게 잠이 안 오고 감기라기엔 좀 다르죠. 그래서 여름이 시작되면서 혹은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하나라도 나타났다면 그냥 감기겠거니 하지 마시고 한 번쯤 냉방병과 관련된 자율신경의 문제를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이런 냉방병에 취약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냉방병 증상들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냉방병에 유독 취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냉방병에 취약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기온 변화에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해서 남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춥네, 좀 덥네 하고 가볍게 넘어가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실내 에어컨이 너무 싫어서 항상 가벼운 긴팔 옷을 들고 다니고 무릎 담요, 스카프를 챙겨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바로 여러분이 그런 타입은 아닌가요? 이런 분들은 그만큼 외부 온도 변화가 몸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스스로 체온을 잘 조절하려고 준비물들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을 가진 분들이 한번 냉방병에 걸리면 콧물, 기침, 몸살, 두통, 어지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정말 너무 힘들어하세요.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몸 전체 조절 시스템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냉방병에 취약한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이 가늘고 기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목 주변 근육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차가운 공기를 맞아도 근육이 쉽게 경직되고 한번 경직이 오면 잘 풀리지도 않죠. 이러한 목 주변을 지나는 아주 중요한 신경인 미주신경이 있는데 미주신경은 자율신경계 중에서 부교감 신경에 해당하는데 심장과 위장 기능을 직접 조절하는 핵심 신경이에요. 목 근육이 계속 긴장된 상태가 되면 이 미주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고 부교감 신경의 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추위를 느끼는 걸 넘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율신경 피로 증상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울렁거리고 몸이 긴장되면서 쉽게 지치는 증상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목이 가늘고 긴 체형을 가진 분들일수록 냉방병에 의한 자율신경 불균형에 더 민감하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목 주변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차가운 공기를 직접 맞지 않도록 여름이라도 얇은 스카프나 목수건을 활용하세요. 에어컨 바람이 강한 실내에선 목을 가볍게 감싸는 것만으로도 미주신경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과 마사지. 하루 한두 번이라도 목 뒤와 어깨 주변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또는 옴찜질, 간단한 지압 마사지를 해보세요. 특히 승모근과 흉쇄유돌근 같은 긴장되기 쉬운 근육을 자극해주면 미주신경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자율신경을 도와주는 생활 루틴 마련하기.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차가운 음식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음식, 잠들기 전 심호흡이나 복식호흡으로 긴장 풀기, 이런 것들이 부교감 신경을 회복시키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니 냉방 환경에서는 특히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차고 냉한 음식 즐기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외부 온도 변화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이미 피로해진 상태에서 찬 음식, 찬 음료, 날 음식을 먹으면 냉방병으로 인한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을 때 위장을 따뜻하게 데우고 소화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기에도 자율신경계의 힘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교감신경이죠. 그런데 이미 자율신경계가 지쳐 있는 상태에서 찬 음식이 훅 들어오면 자율신경계가 받는 부담이 커집니다. 자율신경계 입장에서는 에어컨 바람, 찬 음식까지 겹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체온을 조절해야 해? 라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증상 없으셨나요? 점심에 냉면 한 그릇 시원하게 먹고 나서 오후 내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거나 괜히 어지럽고 피곤한 느낌 드셨던 경우, 심지어 식후 바로 화장실로 가는 경우, 그건 단순한 장애 문제라기보단 위장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지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한 익힌 음식, 따뜻한 음식 위주로 식사하세요. 찬 음료는 줄이고 미지근한 물,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냉방된 환경에선 차가운 음식, 찬바람의 조합은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입니다. 결국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을 과도하게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지고 냉방병으로 인한 소화장애, 피로감, 심장 증상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냉방병의 증상이 상당히 넓은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자율신경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만약 냉방병 증상이 더 심해지면 생리통도 심해질 수 있고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몸이 저릴 수도 있으니 주의 깊게 나의 몸 상태를 살펴보세요. 냉방병, 단순 감기가 아니었죠? 이번 영상 내용 잘 참고하셔서 슬기롭게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약속.